네, 안녕하세요. 한솔그룹 해피너스의 임현빈 지점장입니다. 지금 막 부모가 되신 분들, 둘째, 셋째를 얻게 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첫 아이 혹은 둘째를 가지시거나 출산을 하셨다면 바로 막둥이 하나 더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구수를 늘려달라는 캠페인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배 아파 낳는 아이 말고 똑똑한 동생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님께 평생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부모님들은 요즘 이제 사랑스러운 아이 보시면 참 행복하시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게, 누구보다 이쁘고 총명하게 키우실 거라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육아 공부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들 시대처럼 셋, 넷 아이 낳는 분들은 좀 드물죠. 제가 여러 초보맘 부모님들한테 여쭤봤고 통계를 내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많이 낳아서 키우고 싶긴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인 것도 무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둘 아니면은 많으면 셋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 아이만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키우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부모님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구료부터 시작해서 의류, 산모용품, 목욕 위생용품, 수유용품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를 합니다. 당연히 기저귀도 필요하고요. 이것들 한 달 비용이 얼마 정도 할까요? 어느 정도 크면 분유를 먹기 시작하고요. 먹는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많이 싸기도 하겠죠. 그래도 뭐 내 아이 먹이고 입히는 건데 절대 아끼면 안 되겠죠. 뭐 아버지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네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효자 노릇할 동생은요. 첫째, 어머니가 배 아파 낫지 않아도 되고요. 출산용품이나 한 달에 분유값, 기저귀값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혹 아프게 된다면 항상 옆에서 지켜주는 언니 역할도 할 것이고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이면 숨어있던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고 발달시키기 위해 다니고 싶은 학원도 마음껏 다니게 해주고 중학생이 되고 나면 글로벌 시대에 유학도 한번 다녀오라고 유학 비용도 보태주고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학습지, 과외비 편히 받게 도와주고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4년 동안 듬직하게 지켜주고 졸업시켜 사회에 나와서도 또 다른 가정을 꾸릴 때까지 평생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이나 성년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께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이 모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게 부모님 역할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효자 노릇할 동생인데요. 어떠세요? 이런 둘째가 있다면 듬직하지 않으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를 누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작지만 소급의 돈을 매일 아니면 매월 적립을 하고 아이가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물려줬다고 하네요. 만약 지금 듣고 계신 각 부모가 되신 분들 중에 이런 통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대로 물려주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은 3살 때, 5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이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두뇌 발달에 좋다는 장난감들이 뭐 아이에게는 꼭 필요로 하긴 하지만 남들과 비교될까 무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유대인들은 성년이 된 내 아이에게 어릴 적부터 준비해준 통장을 건네었을 때, 그 아이가 같이 졸업한 동기들보다 10년은 더 빠르게 사회 진출하고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아이도 그 자식에게 똑같이 물려주겠죠.
네,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공감하고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약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무작정 아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보단 소급의 작은 돈이라도 좋은 일자리 하나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가정에는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혹시 은행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몇 퍼센트이신지 아시나요? 보시는 것 같이 1.75%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 은행들이 금리를 적용하는 건 알고 계셨죠? 2007년 5%의 금리가 지금 현재 1%의 금리로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막상 보고 듣고 나니까 걱정스러운 분도 계실 것이고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은행은 더 이상 내 재산을 증액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 은행하면 떠올리시는 게 뭐죠? 여러분들은? 예, 금리가 떠올리시겠죠?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몇 퍼센트라고요? 1.75%에서 이제 2%까지 올라가는데, 그럼 은행의 VIP 고객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을 많이 입금시키는 사람들이 VIP 고객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대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행의 VIP 고객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대표적인 상품은 예금 적금 상품이죠. 예, 지금 현재 적금 이자율이 2%에서 3%를 왔다 갔다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의 적금과 예금과 9%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중간에 이제 마진이 남겠죠. 중간 마진이 1에서 6%가 마진이 남을 거고, 이걸 바로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은 이제 은행의 수익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목돈이 10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연 2%의 정기 예금에 가입을 했을 때 12개월 후 1년 이후에 1000만 원 플러스 20만 원, 102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수익률을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2%죠. 예, 20만 원에 대한 연 2%의 이자율을 적용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수익률이 이게 실제적인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15.4% 일반 과세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 20만 원이라는 이자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MPB라고 해서 하나를 더 적용을 하는데 아시나요? 이게 물가 연동이 돼서 물가라고 하면은 생활 물가와 이제 산업 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틀어서 연 3에서 5%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폐 가치죠. 예. 그렇다면 실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44%라는 겁니다. 2%의 정기 예금에 넣어놔도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1.44%다. 예, 세금만 제외했을 때는 1016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을 연동을 시키면 화폐 가치는 986만 원이라는 가치가 되는 거죠.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안전하게 손해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금리가 낮았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30살 때 계속 워킹을 하시는 시대에 일을 하는 시대죠. 예, 1970년대 금리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연 20%의 고금리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때 왜 이렇게 은행 금리가 낮아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이 있고요, 기업이 있고, 기업은 뭐 현대, 대우, 삼성들 뭐 이렇게 있겠죠. 이 기업들이 공장이 필요하겠죠.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은행한테 자본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내겠죠. 고액의 이자를 지급을 하죠. 공장을 만들었지만 공장에서의 이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개인들은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임금이 더 많은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임금을 받고요. 그 돈을 다시 은행한테 맡깁니다. 저축을 합니다. 그 은행은 개인들한테 고액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서 돈을 주었죠. 그래서 은행은 몇 퍼센트의 예대마진? 10%의 예대마진이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현재까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장에서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되고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빌렸던 자본금에 대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은행한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실정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 10%, 뭐 7%, 5%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한테도 15%, 10%, 5%, 지금 현재 1%까지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국가별로 알아보면 우리나라 옆 동네에 있는 뭐 금융선진국에 속하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국가별 금리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0.10%, 미국도 0.25%죠. 우리나라만 그래도 2%에 가까운 금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미국과 일본과 같은 금융 선진국이 아니죠. 후진국입니다. 약 10년이나 뒤처진 상태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옆 동네에 있는 일본처럼 미국처럼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느끼고 계시죠. 적금과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은행의 정기적금의 변화는 지금 현재 1998년도에 8.55%에서 지금 13년도 2.8%, 15년도 1.75%, 2%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국가별 이자 소득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냐면, 네덜란드가 60%를 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를 이자 소득세를 내고요. 우리나라 한국만 해도 15.4% 이자 소득세가 아직까지는 낮은 상태죠. 근데 세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세금을 좀 더 늘리는 추세인 거죠. 머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점점 늘리는 시기대가 다가올 날은 머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상품들이 최초 1994년도에는 3년만 그 저축을 해도 비과세를 적용했었고요. 5년, 7년, 10년, 지금 현재 10년까지 왔죠. 정책이 바꾸고 정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금융적으로 이제 변동이 생겼습니다. 작년 2012년도까지만 해도 10년에 대해서는 모든 상품들 비과세가 적용이 됐지만 2012년 이후부터 또 다시 한번 바뀌었었죠, 세법이. 그러면서 뭐 2억 원 이상의 이자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느 정도 과세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점점 이런 비과세 적용하는 상품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중은행의 1금융권, 2금융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적금 이자율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적금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 정도 되겠죠. 2%에 가까운 적금을 들고 계실 텐데요. 적금 계산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적금 계산법을 잘 모르세요. 그냥 단순하게만 알고 계시겠죠. 12개월 이후에는 2.3%라는 2%라는 금리를 연동 받아가지고 이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적금 들을 때 그런 은행원한테 물어보시진 않으시잖아요. 은행원도 물어보지 않으면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적금은요, 불입하죠. 그렇죠?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달 기간에 적용받아서 나눠서 불입을 하게 됩니다. 연 2%의 적금을 가입했을 때 제가 1년 이후에 목표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1000만원을 나누어서 12개월로 나누면 약 8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1월부터 12월까지 1월달에 제가 이제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83만원을 저축을 합니다. 그 이후로 매달 똑같은 날짜에 자동이체를 시키겠죠. 3월달에도 83만원을 냅니다. 그리고 12월까지 83만원을 쭉 내면 약 1000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겠죠. 그렇다면 2%의 적금 이자율,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 붙었을까요? 2%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 2%의 절반인 1%만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즉 연 2%라는 적금 가입입니다. 연이라는 것은 1년이죠. 1년에 대해서만 2%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월달에 들어갔던 83만원은 12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12개월치인 2%를 적용시켜줍니다. 83만원에 대해서만. 그럼 2월달에 들어갔던 83만원 어떨까요? 낮아지겠죠. 12개월치의 이자율만 적용시켜줍니다. 3월달에도 마찬가지로 10개월치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주고요. 6월달에도 약 절반인 1%의 이자율을 적용시켜줍니다. 그리고 11 마찬가지로 3개월, 2개월, 그 다음에 12월달엔 1개월의 이자율만 적용시켜주겠죠. 그러니 이자의 절반만 되는 수준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과 NPV 화폐 가치를 적용을 하면 거의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실정에 오게 되는 겁니다. 예금보다 더 낮은 금리를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적금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1년 만기, 2년 만기로 빼서 쓰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년 이후에 적금이 만기돼도 다시 또 적금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어서 따져보면은 연 단위로 계속 세금도 내면서 뿐더러 계속 이어서 한 10년째, 20년째 적금을 하게 되는 거죠. 장기 투자에 있어서 최소한의 철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 거고요. 장기간의 시간이 있을 거고 수익이 있습니다. 물가가 나왔네요. 물가 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비, 교육 자료에 대한 등록금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 물가에 대한 물가들이 있을 건데 총 생산량의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연복리 3에서 5%로 매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금이자, 예금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죠. 1%의 금리를 길게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안전하지만 손해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의 최소한의 철칙은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같이 가져가야 그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의 수단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을 최소 따라잡을 수 있으면서도 안정성도, 여러분들은 안정성도 뒷받침되는 그런 투자 수단을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의 상품도 괜찮을까요? 은행의 상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들죠? 그럼 부동산은 어떨까요? 부동산은 좀 고액의 자산이 투자가 될 뿐더러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까지 온 정보라면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이실 거고요. 그 이유는 모르시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렇구나, 이래서 하는 사람들은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펀드들도 있겠죠. 거치식과 적립식이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식 동향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 곡선과 하락 곡선이 반복이 됩니다. 예,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루에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폭으로 따져보면 2년에서 3년 단위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반복이 됩니다. 길게는 5년 동안에 주식 시장이 반복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일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 흐름이 상승 곡선, 하락 곡선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치식은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시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에서 시작했다가 고점에서 팔면 이익이겠죠. 단기간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짧은 기간에 똑같이 뭐 본전을 찾는다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식해서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점이 저점이 아닌 고점으로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계속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마음이 되게 불안하겠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반토막으로 아니면 손해보고 처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서 있어서 주식을 해서 망했다는 사람들은 많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다음입니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자. 내가 고점일지 저점일지 난 모르겠다. 내가 지금 들어간 시점이 뭐 고점이어도 그 방법에 대해 그 기회를 내가 잡겠다 라는 방법인데요. 적립식 투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에 큰 돈을 주식을 매수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일명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말로 평균 매입 단가 효과라고 불립니다. 투자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S전자 주식이 한 주에 100만원을 합니다. 각 주식 가치가 25, 50, 100만원이라고 할 때 저는 100만원이라는 할 때 고점에서 100만원을 주고 한 주를 사게 됩니다. 한 주를 사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이 50% 떨어졌어요. 네,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100만원을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주식을 사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50% 떨어진 주식에 100만원을 또 적립을 합니다. 이때는 몇 개의 주식을 적립을 할까요? 네, 4개의 주식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나가시겠죠. 처분을 하고 나가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똑같이 100만원은 적립을 똑같이 합니다. 근데 100만원을 했던 주식이 지금 현재 주당 가치가 어떻게 하죠? S전자 주식이 100만원 했던 게 2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한 주에. 저는 안 사더라도 여러분들은 안 사더라도 다른 분들은 삽니다. 왜? 좋았던 주식이 싸졌으니까. 그리고 S전자에 새 제품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도 나도 사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똑같이 100만원을 적립을 하고 두 개의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쯤이면 똑같이 100만원을 똑같이 적립을 하고 한 개의 주식을 사죠. 지금 마지막에 주식을 샀던 그 시점을 바라보면 한 개의 주식당 얼마였죠? 100만원이죠. 저는 이제 똑같은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저는 환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적립했던 좌수가 몇 개 주죠? 한 개 주일까요? 그렇지 않죠. 적립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10개의 적립 좌수는 10개의 적립 좌수가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개 주당 100만원이니까 환산하면 1000만원이 되겠죠. 투자 금액은 총 5번을 나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될 거고 수익금은 절반인 500만원을 수익금으로 가져갑니다. 간단하죠?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한 번 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가 납입인데요. 최고 저점일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100만원을 더 추가 납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을 줬으면 그때 주식 수는 8개의 주가 되겠죠. 총 자수를 따져보면 14개의 주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적인 수익이 400만원 더 추가적인 수익으로 총 900만원이라는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수익을 본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떨어진 구간에 평균적으로 매입을 해서 매입 단가를 높여졌을 때, 단가가 높아졌을 때 그때 다시 개수에 대해서 단가로 팔게 되는 거죠. 높은 단가로. 이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주당 가치가 하락할 때가 기회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질수록 더 투자를 해야겠죠. 추가 납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에는 만기가 있을까요? 주식에는 적금처럼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만기라 하면은 내가 매도하는 시점이 만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이 점에서 매수를 하고요. 이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설명했듯이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고요. 어느 정도 수익을 보았을까요? 이 사람은 약 16.5%는 수익을 받습니다. 다시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이 시점에 매수를 하고 이 시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투자 기간은 약 2년 5개월이고요. 이 사람은 손해를 보았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와 정식 투자를 정립을 했다면 이해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93.4%라는 고수익을 얻어갔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빨간 부분에 있어서 평균적인 매입 단가가 낮아졌을 때 주식 확보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고수익을 냈던 겁니다.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 그 중간에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기회들을 계속 똑같이 적립식 투자 방법으로 좌수를 많이 적립을 했겠죠. 리서치입니다. 투신사라고 하면은 이런 전문적인 투자 실험을 하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라고 하죠. 코스피라고 하는데 이 코스피가 1980년도에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2100선까지 올랐죠. 2002년도까지 주가 동향은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투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투자 결과는 이랬습니다. 적립식으로 1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 투자 시에 연평균 26%의 수익과 최악의 경우, 반대의 경우 15%의 손실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21.6%, 최악의 경우에는 6.3%의 손실이 조금 더 줄었죠. 그리고 5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 투자 시에는 연평균 21.3%, 최악의 경우에도 연 4.9%의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적립식으로 3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 투자 시,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는 손실보다는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이상으로 투자 시에는 안정권에 들어간다. 10년 동안 주식형 펀드에 투자 시에는 최악의 경우 6.2%의 수익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런 캔들 차트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증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펀드키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펀드에는요, 수익률이 좋은, 수익성이 좋은 주식형 펀드가 있고 안정성을 둔 채권 비중이 높은 채권형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을 비교를 하자면 쉽게 말해서 주식형 펀드는 공격적인 창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채권형은 안정성이 높은 방패를 비교를 합니다. 창과 방패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상승곡선과 하락곡선이 어떻게 2년 3년 단위로
반복이 됩니다. 이런 보시는 것과 같이 상승 곡선과 하락 곡선이 반복이 되겠죠. 길 때는 한 5년 정도가 길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주식이 하락할 때는 항상 이벤트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IMF 같은 외환위기, 카드파동, 서브프라임 이런 대대적인 이벤트가 있었고요. 이런 주식에 만약에 상승세일 때는 주식형 펀드에 아니면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투입을 해야 할까요? 예. 당연히 공격성이 좋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해서 같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세가 다가오죠. 외환위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채권형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형으로 변경할 때쯤이면 상승 곡선이 다가왔을 때 주식형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 파동이라는 이벤트가 다가온다. 그러면 채권형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상승 곡선, 채권형, 주식형, 채권형 이런 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모든 어떤 이벤트가 다가와도 주가가 하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다가와도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는 주식형, 하락세는 채권형 변경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안정성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펀드키퍼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와 이런 펀드키퍼를 동시에 갖춘 상품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자녀한테 적합한 자녀 교육비에 적합한 그런 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부터 그 통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키즈플랜 변형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인데요. 대부분의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는 상품입니다. 또한 이 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변액을 최초 만들어낸 회사이며 수익률과 관리 또한 상위권에 속하는 믿음직한 회사죠. 거의 150년에 가까운 금융회사입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동시 보장해주는 플랜입니다. 아이가 20세부터 27세가 되기도 전에 피보험자를 교체해줘야 되는 그 기능들이 있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세를 염려해서 미리 고액 VIP 플랜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나 부모님이 유고 시에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생활자금과 교육자금을 매년 지급해줍니다. 세 번째는 재해부터 시작해서 중대질병까지 보장해주며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선택사항입니다. 가정력이나 성별에 따라서 선택이 분별하겠죠. 네 번째는 목적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는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금 전 설명했듯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와 펀드키퍼를 갖추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1종은 어린이 보장형이고요. 2종은 안보장형, 3종은 재해보장으로 나눠지며 가입 나이는 부모가 20세부터 60세 기준이고요. 아이 나이는 0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독립 나이는 20세부터 27세로 변경 가능한 나이에 변경해 주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10만원부터 시작해서 20억, 30억 단위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의무 납입 기간은 12년, 144회 정기 납이며 이 이후에도 자유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은 기본 계약금의 월 납입금의 200%를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 기간은 적립해 한꺼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 시 시기는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설명드렸듯이 그때를 이제 추가 납입하는 시기를 잘 선택해서 추가 납입하시면 되겠고요. 중도 인출 기능은 수익이 이제 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빠르고 잦으면 그만큼 손해니까요. 되도록 자주 이용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보장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녀 독립 나이 이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자녀 생활자금과 교육자금, 계약자 적립금을 드리며 자녀 독립 나이에 자녀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면
부모님이 자금이 되시니까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일종인 치료자금, 어린이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자금과 입원비, 수술비, 암진단비, 재골절비가 들어가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암보장형, 입원비와 암진단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3종을 선택하게 되면 재보장형, 재활치료자금, 입원비, 수술비, 재골절치료비가 들어가 있고요. 특별 계정이란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으로 나뉩니다. 일반 계정은 위에 보는 보장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적립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을 특별 계정으로 펀드로 투입됩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특별 계정으로 운영이 되니까요.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펀드는 8개의 주식형과 2개의 채권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능에는 펀드 투입 비율이라고 해서 정할 수 있고요.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2회 펀드키퍼 12번 정도의 펀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 필요 시기에 적립금을 빼고 다른 펀드로 이전하는 적립금 이전 기능과 해외 유학이나 오랫동안 펀드 변경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 재배분 기능으로 관리도 가능합니다. 누적 운용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펀드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연금으로 많이들 투자하고 있는 실버 플랜, 마스터 플랜, 키즈 플랜 공동 상품입니다. 가치 주식형부터 시작해서 성장, 인덱스 주식형은 국내 주식형이며 지분이 약 한 삼성전자의 투입 비율이 높고 인덱스 주식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인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채권형은 국내 채권형이고요. 각 펀드의 설정 이후의 수익률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연도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국내 주식형은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는 유럽 주식형과 브릭스, 그 다음에 아시아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은 대체로 환율에 따라 수익이 상이하기도 하여 자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 없는 펀드들이니까요. 잘 살펴보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액이라는 상품은 2003년도 국내 첫 도입되었으며 그때 당시 가입한 분인데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월 20만원씩 약 8년 동안 납입하여 적립금이 1900만원 가량 되었으며 지금 적립금은 현재 가치는 3400만원이라는 가치를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조회한 기준 일자는 2011년도 2월 달에 조회한 기록이고요. 약 80%의 누적 수익률을 내고 있네요. 연 수익률로 따지자면 약 10%의 수익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펀드명은 혼합 성장형이죠. 100%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입 원금은 1900만원 정도가 되며 보유 자수는 1000자가 넘고요. 기준가를 보시는 것 같이 따졌을 때 적립금이 3,400만원이라는 적립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익률로 따지자면 80.34%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약 1년 동안 투자를 하고 계셨네요. 1년 투자하셨고 적립 원금이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적립금이 13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펀드는 가치 주식형과 인덱스 주식형으로 50대 50으로 투입비율로 나눠서 투입이 되고 있네요. 각각 12.5, 12.09%로 운용 수익률을 냈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약 한 4년 정도의 단기간에 투자하고 계십니다. 가치 주식형과 성장 주식형으로 50대 50 나눠서 투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용 수익률은 보시는 것과 같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모든 투자 상품은 시기와 적립금에 따라 수익률이 틀려질 수 있고요. 실적 배당 상품으로서 손실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활동기 자녀의 이제 의료 보장을 해주며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이자 차익에 대해서 면제,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또한 자녀 독립 전 부모님이 유고시에 생활자금과 교육자금을 보장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녀의 성장 시기에 맞게 필요시 목돈으로 자녀의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제 중요한 점은 어떤 시기에 어떤 펀드를 해야 할지 고민이잖아요. 그런 점들을 바로 이제 관리자인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VIP 고객들 한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카톡 및 밴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게 되면, 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따로 이렇게 관리 받는 곳에서 관리를 받게 되니까요.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지금까지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준비 플랜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돈이라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느끼고 깨닫게 되는 점들인데요. 저는 임현빈입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이의 교육자금 설계가 필요하시면 카톡으로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를 주시면 약속을 잡고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 외에 고금리 월세 받는 상품으로 이것을 비롯해 연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